안녕하세요. 저는 송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살 지방신용금고에서 30년간 일하다 새해 전에 정년퇴직한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쌍둥이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네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할머니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신용금고에 입사한 것은 1990년 늦은 32의 나이였습니다. 딸아이가 8살 때였어요. 그전까지는 소규모 의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었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 야간 대학에서 금융 관련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준비했지요. 처음 5해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뒤늦게 정규직이 됐어요. 그때 기쁨이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신용금고에서 일하면서 많은 고객들의 통장을 관리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저축해온 분들은 노후에 여유롭게 사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매일 봤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월급날이면 가장 먼저 적금과 연금보험에 돈을 넣었어요. 월급의 40%는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제 별명이 도시락녀였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챙겨 도시락을 싸갔어요. 동료들이 영숙 씨 오늘은 우리랑 같이 밖에서 먹자라고 해도 웃으며 거절했죠. 남편은 가끔 그렇게 아끼다가 언제 써? 라고 물었지만 저는 나중에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지금 참아야 해라고 대답했어요. 옷도 항상 세일 기간에만 구입했습니다. 화장품은 백화점 브랜드가 아닌 저렴한 드럭스토어 제품만 사용했어요. 집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항상 메모지에 목록을 적어가서 충동 구매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일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지만 영업 실적에 따라 수입이 들쑥날쑥했어요. 그래서 가게 살림은 제가 주로 책임졌죠. 남편은 저축보다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편이었어요. 가끔 작은 낭비를 할 때도 있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추가로 주말에는 동네 마트에서 알바도 했어요. 딸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29에 결혼했을 때 이제 내 인생의 의무는 다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갑자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던 남편이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충격이란. 중환자실에서 9개월간 투병했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3천만 원 정도였고 그마저도 병원비로 거의 다 나갔어요. 남편을 보내고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매일 울었어요. 밥을 차려도 혼자 먹어야 하는 적막함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울증이 왔어요. 한동안은 출근도 힘들어서 한 달 정도 휴직을 했었죠.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다시 출근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1년 정도 더 일했고 64세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7,800만 원을 받았고 평생 모아둔 저축과 합치면 3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어요. 퇴직하는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영숙 씨 이제 평생 꿈꿔온 여행 다니세요라고 말해줬어요. 정말로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퇴직하면 유럽 여행부터 가려고 했어요. 이탈리아의 베니스, 프랑스의 파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젊었을 때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었죠. 은행에서 일하면서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으니까요. 퇴직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꽃꽂이 교실에 등록한 거였어요. 평생 동경해온 취미였거든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 문화센터에 가서 2시간 동안 꽃꽂이를 배웠는데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색색의 꽃들을 만지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완성된 작품을 집에 가져와 거실에 놓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죠. 동창들과 등산 모임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교의 산을 등반하기로 했죠. 북한산, 도봉산, 청계산. 64세 나이에도 건강하게 산을 오르는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산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정말 황홀했고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작은 텃밭도 얻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텃밭에 가서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를 가꾸는 일이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아, 이런 게 노후의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겨 동네 도서관에도 자주 갔어요. 젊었을 때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권씩 책을 읽겠다는 목표도 세웠어요. 특히 여행 관련 책을 많이 읽었는데 다음 해 봄에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퇴직한 지 6달쯤 되었을 때 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 그런데 야근이 많아져서 쌍둥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쌍둥이는 5살이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만, 그것도 내가 퇴근하는 7시까지만 볼게라고 약속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만 손주들을 봐주기로 했죠. 그때만 해도 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기에 기꺼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야근이 점점 잦아졌고 사위도 건축 설계사로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엄마, 오늘만 좀 더 봐주실 수 있어요? 라는 부탁이 매주 이어졌고 어느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손주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어요. 외모는 비슷했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죠. 남자아이 지민이는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였고 여자아이 지은이는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두 아이의 다른 성향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는 방과 후 교실이 있어서 오후 5시까지 기관에서 돌봐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만 손주들을 돌보면 됐죠. 비교적 부담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바뀌었어요. 쌍둥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학년은 오후 1시면 하교를 하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점심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그렇게 내가 본격적인 돌봄 전담 할머니가 됐어요. 이제 제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이들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등교 시간인 8시 30분까지 아이들을 깨우고 씻기고 밥 먹이고 준비물 챙기는 일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특히 쌍둥이 중 지민이는 아침잠이 많아서 깨우는 데만 20분이 걸려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잠시 숨을 돌리고 집안일을 합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그리고 아이들 학교 시간인 1시를 준비해요. 학교 앞에 정확히 1시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기다리면 항상 지은이는 일찍 나오고 지민이는 맨 뒤에 나와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점심을 차려야 합니다. 점심 후에는 숙제 시간이에요. 1학년이라 숙제가 많지는 않지만 쌍둥이 모두를 봐줘야 하니 시간이 2배로 걸려요. 지은이는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고 지민이는 빨리 끝내려고 대충 쓰는 경향이 있어서 계속 지도해야 합니다. 숙제가 끝나면 간식을 먹은 후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해요. 지민이는 태권도와 영어학원에 다니고 지은이는 피아노, 미술, 영어학원에 다녀요.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항상 대기실에서 1시간씩 기다립니다. 태권도장에서는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수업 받는 1시간 동안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위로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태권도장 대기실에서 만난 박정희 할머니는 저와 가장 친한 언니가 됐어요. 70살인 정희 언니도 손자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저보다 더 오래 손주를 돌봐왔대요. 내가 손주 보느라 무릎 수술도 미루고 있어라는 정희 언니의 말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학원에서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영양 가득한 식사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지민이는 김치찌개를, 지은이는 된장찌개를 좋아해서 번갈아가며 끓여요. 밑반찬도 항상 3가지 이상 준비하고 과일도 깎아 놓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또 숙제 확인, 준비물 점검, 가방 싸기 등을 도와요. 딸과 사위는 보통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퇴근해요. 가끔은 더 늦을 때도 있죠. 그때까지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저도 많이 지치지만 딸이 지친 얼굴로 퇴근했을 때 엄마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해주면 또 힘이 나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원래 계획했던 노후 생활과는 너무 달라졌어요. 꽃꽂이 교실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어요. 수요일 오전 수업이었는데 그 시간에 지민이 태권도 수업이 있었거든요. 등산 모임도 빠지게 됐어요.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 주말에도 자유롭지 못했죠.
제가 퇴직하면 꼭 가보겠다던 유럽 여행은 꿈으로만 남았어요. 여권을 갱신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네요. 딸에게 엄마가 좀 쉬고 싶은데 한 달만 여행 다녀올게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가장 충격적인 건 사교육비 부담이었어요. 처음에는 손주들 용돈이나 가끔 옷 사주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새 모든 학원비를 제가 내고 있었어요. 영어 특기 적성 80만 원, 수학 학원 30만 원, 태권도 15만 원, 피아노 20만 원, 미술 15만 원. 한 달에 160만 원이 학원비로 나가요. 제 연금 수령액인 14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죠. 제 연금은 국민연금 108만 원에 젊었을 때 가입한 개인연금 32만 원을 합쳐 매달 140만 원이에요. 고정 지출로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식비 50만 원, 의료비 20만 원 정도 들어요. 여기에 손주들 학원비까지 더하면 매달 100만 원 이상 적자예요. 그래서 퇴직 후 모아둔 예금을 조금씩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해 전에는 3억 원이던 통장 잔고가 지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2억 가까이 감소한 거죠. 이 추세라면 몇 년 안에 모든 저축이 바닥날 것 같아 불안합니다. 특히 제 나이가 더 들면 의료비가 늘어날 텐데 그때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계부를 꼼꼼히 쓰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분석해보니 손주 관련 비용이 전체 지출의 60% 이상을 차지했어요. 학원비뿐만 아니라 옷, 장난감, 책, 생일 파티, 문화생활 비용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손주들에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요즘은 항상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서 약만 타다 먹고 있어요. 의사는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또 하루 종일 아이들 숙제를 봐주면서 눈을 혹사하다 보니 녹내장 초기 증상도 있어요. 안과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눈을 쉬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네요. 약을 넣고 안압을 측정하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요. 딸과 사위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딸은 물론 고마워해요. 엄마 덕분에 내가 경력 포기 안 하고 승진할 수 있었어요 라고 자주 말하죠. 하지만 가끔은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마치 제가 딸의 경력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요. 사위와는 더 복잡한 관계예요. 처음에는 고마워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의 불편함이 생겼어요. 한 번은 처갓집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니 부담스러워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아이들 교육과 돌봄을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고 있어요. 명절 때 아이들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은 다르죠. 손주들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요. 언제나 곁에 있는 할머니는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할머니 내일 미술학원에 크레파스 새로 사와야 해요라며 밤 10시에 갑자기 알려주기도 해요.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말해주지 않고 마감 직전에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은 반항적인 태도도 보여요. 엄마가 오면 할머니한테 이렇게 안 해도 된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손주들인데 가끔은 이 아이들이 날 존중하긴 하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위로받는 곳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과 자연스럽게 모임이 형성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학원 보내고 모여 차 마시며 고민을 나눠요. 우리 모임의 이름은 황혼육아단이에요. 같은 상황의 할머니들 만나니 내 얘기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황혼육아단 회원 중에 이영자 할머니는 6년째 손주를 돌보고 있어요. 처음엔 나도 내처럼 힘들었어. 근데 손주가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학원 스케줄이 더 빡빡해지고 숙제도 더 많아진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도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딸에게 주말에는 좀 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 주말에 우리가 데이트할 시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쌍둥이가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결국 또 그래 알았어 하고 물러섰어요. 딸 얼굴에 실망감이 보이니까 차마 더 이상 말을 못했죠. 그래도 요즘은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매달 손주들 학원비 중 일부를 딸 부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달부터는 영어 학원비는 그들이 내기로 했습니다. 80만 원이니 적지 않은 금액이죠.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제가 사정을 설명하니 이해해 주더라고요. 또 일주일에 하루는 할머니 휴일로 정하려고 해요.
목요일을 제 시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날만큼은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을 근처 학원 차량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비용은 더 들지만 제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계획은 손주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6살 정도 남았네요. 그 후엔 내 인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유럽 여행도 가고 중단했던 꽃꽂이도 다시 배우고 도서관에서 책도 실컷 읽고 싶어요. 가끔은 딸이 너무 제 도움에 의존하는 것 같아 걱정돼요. 이렇게 계속 도와주면 딸과 사위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죠. 경제적으로도 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들이 아이들 교육비를 직접 책임지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새해 전 처음 손주 돌봄을 시작했을 때는 잠시만 도와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제 생활 전체가 손주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완전한 희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스로에게 자주 묻곤 해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얼마 전에 동네 심리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자신도 챙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는 없으니까요. 황혼 육아단 언니들의 조언도 큰 도움이 돼요. 선을 명확히 그어. 그래야 서로 존중하게 돼.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데 내 몸이 상하면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 용돈 주고 옷 사주는 건 할머니 역할이지만 모든 학원비를 대주는 건 부모 역할이야. 이런 말들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이제 딸과 솔직하게 대화할 계획이에요. 단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올해는 영어 학원비를 딸 부부가 부담하게 하고 내년에는 다른 학원비도 조금씩 그들이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제 휴식 시간도 더 확보할 거예요. 제 꿈은 새해 뒤에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그때는 딸과 사위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동안 저는 더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며 기다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에 나가면 옆집 할머니가 보여요. 74신 그분은 혼자 사시는데 매일 아침 요가를 하세요. 한 번은 손주 안 봐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내 아들, 딸이 알아서 하지. 난 이제 내 인생 살아라고 대답하셨어요. 처음엔 조금 이기적인가 싶었는데 지금은 그분의 선택도 존중해요. 딸에게 엄마가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보다 잘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육원에 맡기면 월 100만 원 이상 들고 학원 픽업도 안 해주는데.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최고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저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손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제 인생도 소중해요. 손주들에게 행복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친 할머니보다는 자신의 삶을 즐기는 할머니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다른 할머니들에게 조언하자면 손주 돌봄은 정말 기쁨이지만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지는 마세요. 단기간의 도움은 가능하지만 오랫동안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히 경제적 부담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잘 정해두세요. 저는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딸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엄마를 너무 의지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조금씩 너희가 책임을 가져야 해라고 말했죠. 딸도 이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등산 모임에 나가기로 했어요.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제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딸에게 미리 얘기해두고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다시 산에 오르는 기분이 어떨지 기대돼요.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잠시나마 자유를 느끼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간도 나중에는 소중한 추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손주들이 크면 이렇게 밀착해서 돌봐줄 기회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 그게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인생의 과제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자.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이에요.